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한 오피스텔 입주민 차량이 바람으로 인해 날아올 쓰레기통으로 흠집이 났습니다. 이에 관리인이 단체 대화방에 모든 가구의 수리비를 청구하겠다는 공지를 했는데 문자를 받은 입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두 번의 살인을 저지른 무기징역수가 가석방으로 출소했지만 또다시 살인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부모님을 여의고 맡겨진 친척집에서 오촌 조카에게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여성은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카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앞에 계신 세 분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재방송으로도 나갔던 위클리 사건 반장. 지난 토요일 밤 나 방송 봤다 손. 야, 역시 내가 이러니 내가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을 이뻐하지 않을 수가 있나 진짜. 오늘도 봤어요. 아, 진짜. 오늘도 봤는데 예. 식당에서 밥 먹다가 방송이 저 뛰어도 올라왔습니다. 아, 착각을 하고 해. 진짜 착각했어요. 나 늦은 것 같아. 늦었어. 양절 변호사 보이길래 뛰어 올라왔는데. 그렇구나.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유, 정말 너무너무 이뻐 진짜. 믿을 수가 없는데. 아, 두 분 진짜 반성 좀 하세요, 진짜. 믿을 수가 없어. 본인들도 나오셨는데 그걸 안 보면 어떡해요, 진짜. 아, 실망입니다, 진짜. 예? 자, 빨리 할게요.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난동 부렸던 조폭 스노아파 기억하시죠? 수사 결과 발표하던 검사가 한숨 팍 쉬면서 막 아우 저걸 막 했던 그거 사건 아실 겁니다. 자, 스노아파 단순 가입 혐의로 기소된 행동대원들 18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겠다 한 거죠. 자, 호텔 습격에 직접 가담한 자들은 아니었다지만 이른바 범죄단체 조직죄,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아니, 법을 바꾸든지 판결을 제대로 하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위클리 사건 반장 안 본 백성원 변호사, 역시 안 본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재방송까지 본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는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커피 한 잔 들고 6시 반 TV 앞으로 꼬고 하신 김태희님, 안양사입니다. 병원에서 매일매일 6시 반만 기다리면서 하루 보내요 하신 이종수님, 6시 반만 되면 저희 식당 모든 TV가 사반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하신 동작구 등나무집 정원일 이시은 부부님, 미국에서 44년째인 지금 유타주 살고 있는 사반 가족입니다 하신 바이올라 최님, 83살입니다. 사반 출연진 목소리 들으면 반갑고 사랑스러워요 하신 이영옥님, 지난 26일 천안시 쌍용동 몽상가인 빵집에 제 돈 10만 원 주어서 맡겨주신 어르신 감사합니다. 에덴병원 오셔가지고 저 찾아주시면 영양수액 한 방 놔드릴게요 하신 김지윤님, 하와이의 수리님, 대구 군위의 박은미님, 박지용님, 구충환님, 고예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 사바 뉴스 6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도둑질도 가지가지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남성이 포스기를 저렇게 들더니 안쪽으로 오는데 무거웠는지 책상으로 약간 좀 비틀거리면서 딱 되는데 순간 왼손을 저렇게 아래로 쑥 쥐더니 그대로 이제 다시 나옵니다. 자, 그리고는 왼손을 주머니 속에다 살짝 뭘 좀 넣고 빼더니 포스기 다시 올려놓고 바깥으로 갑니다. 이거 뭐 어쩌라고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설명 좀 들어보세요. 네, 저게 스마트워치 절도 현장이었습니다. 저게 지난해 6월 중순이고요. 경기 부천의 한 냉면집입니다. 저 당시에 매장에서 사용하던 결제기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려고 저 설치기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설치기사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제보자의 스마트워치를 슬쩍했던 겁니다.
당시 제보자는 건강 문제로 좀 쉬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뒤에야 이 스마트워치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CCTV 통해서 저 장면을 확인을 했는데 바로 저 순간입니다. 피해액은 약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설치 기사한테 물어봐도 내가 안 가져갔다, 영상에도 안 나오지 않냐 이렇게 잡아댔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경찰 신고를 했습니다. 저렇게 뻔히 영상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인정이 돼서 약식명령 청구가 나왔는데 여기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형이 나왔는데 여기에도 불복해서 현재 항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가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이 그 결제 기계 업체 대표한테 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 기사님이 이렇게 슬쩍 하셨다, 이런 상황이다. 얘기를 했더니 그 대표가 그거 얼마나 한다고 또 신고까지 하셨어 그래 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이렇게 딱 잡아떼는 모습 너무 괘씸하고 화나서 제보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2심까지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가 됐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뭘 경찰이 신고까지 하고 그래. 라니요.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함부로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은 계속 본인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영상을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 포스기를 살짝 올리기 전 장면에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가 있었다가 저걸 치웠는데 스마트워치가 사라졌다면 저 사람이 절도한 게 맞겠죠. 근데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 경찰에서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겁니다. 처음부터 사과하고 스마트워치 돌려주거나 배상을 했다면 그러니까요. 저 사람이 형사처벌까지 받는 상황이 됐겠어요? 벌금도 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벌금 내면 끝이 아니라 저 피해액도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벌금 내면 끝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에라도 본인이 가져간 게 맞다면 재판단일 그 노력으로 배상하고 사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애꿎은 차량의 분풀입니다. 자, 가만히 주차해놨던 차량에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는 겁니다.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차된 차 앞에서 두 남녀가 블라블라블라 뭐라고 대화 중이에요. 자, 그런데 남성이 담배를 입에 물더니 가방을 냅다 그냥 퍽 차량에 투척을 했어요. 가방을 다시 주워서 또다시 퍽 소리 들으셨죠. 자, 소리를 막 지르더니 이제 허공에다가 그냥 발차기까지. 세상에 남의 차를 갖다가 저 모양을 만들어놨어. 자, 지난 1월 2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경기도 시흥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 부부가 제보자 차량에서 지금 싸움을 하던 중에 한 남성이 가방을 던지면서 결국은 화풀이하는 상황인데 저 가방이 던져졌기 때문에 차량에 흠집이 좀 생겼습니다. 페인트 칠 같은 게 벗겨졌는데 문제는 이 블랙박스 이 영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또 주위에 CCTV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누가 했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아이고야. 경찰에서는 사람을 좀 확인하기 어렵다. 손괴죄 같은 게 될 수가 있는데 범인을 확인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고 있고 보험에서는 보험인 좀 찾아야지만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그냥 자차로 처리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억울해서 지금 제보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부싸움 도중에 열받아가지고 가방 누구 차에다 막 던진 분들 자수해서 광명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이어가죠.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주차장에서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만나보시죠. 자, 주차장 입구에 가족, 4인 가족이 있는데 자, 보셨어요? 유리 현관을 그냥 발로 뒤돌려 차기로 쾅 했는데 세상에 자기 뭐해? 할 법도 한데 배우자나 애들이나 놀란 기색 1도 없음. 자, 교수님, 다른 가족들 반응을 보면 이게 일상 다반사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부인이면 뭐라고 잔소리할 것 같아요. 저러다 깨지면 어떡해요. 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지금 들어간 후에 아빠를 따라서 손으로 막 유리문을 따라서 때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엄마와 아빠를 뒷모습을 보려면서 아이들이 잘한다는 말이 맞는 거죠. 네, 저 아버지 저런 식으로 화풀이하고 본인 스트레스 푸는지는 모르겠지만 애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꽉 막힌 도로 위, 저 반대 차선 택시 주목. 창문이 빼꼼 열리고요. 열려 있고 그 밑에 담배꽁초가 수북수북. 자, 이때 창문 틈으로 또 무언가가 휙. 도로 위로 담배꽁초들이 우수수수수수수. 자, 저런 인간들한테 당신 여기가 당신 네 집 안방이야? 이렇게 따지면 꼭 그럽니다.
야, 넌 안방에 담배 꽁초 버리냐라고요. 아무튼 정말 몰상식, 몰교양. 네, 저게 지난 19일 출근 시간대고요. 천안의 한 도로입니다. 제보자 차량은 신호 대기 중이었고 그 택시 역시도 반대쪽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 기사가 창문을 열고 담배꽁초를 저렇게 밖으로 던졌던 겁니다. 이 음료캔에 들어있던 담배꽁초를 손에 털어서 밖으로 버리고 이 행동을 2차례가량 반복했다고 하고요. 이 제보자가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이 과태료 처분 내려졌다. 이런 답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자연스럽게 쓱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역시 만나보시죠. 자, 손님이 바글바글한 저 식당 안 한쪽에서 식사하던 두 남성 벌떡 일어나서 외투를 챙겨 들고 서로의 짐도 챙겨주고 그러면서 그래 넌 내 친구야 이렇게 막 어깨도 토닥이면서 나가요. 자, 그런데 문제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저 두 사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요즘 날씨에 말이죠. 외투 챙겨 입고 나간다고 이걸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제지할 수가 없어요. 당장 그럴걸요. 아니 요즘 날씨에 밖에서 덜덜 떨면서 담배 피우란 거예요?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저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이 너무 추우니까 또 담배 한 대 피러 나가는 분들은 또 외투 입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27 화성 동탄 신도시 횟집에서 발생한 먹튀 사건인데요. 한 3시간 동안 술 먹고 회 먹고 대략 한 9만 원 정도 피해액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 두 남성이 그 전에도 몇 차례 담배를 피러 나갔었대요. 하하. 그러니까 이제 담배를 피러 나가고 외투 챙겨서 나가서 피고 들어오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이번에 또 나갔는데 이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결국 도주를 한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장에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일단은 다음 손님 받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치웠는데도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CCTV를 살펴보니까 또 하나의 반전은 저 남성들 나가서 담배를 피우면서 유리창 안을 이렇게 쏙 보면서 세상에. 상황을 파악하고 가자! 그러고 도주했다라는 게 확인됐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경찰에 신고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찰에서 꼭 잡아주셔야 우리나라의 먹튀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내가 피우겠다는데 또 담배 얘기 같아요. 자, 늦은 밤에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다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의자로 저렇게 앉아가지고 다리 턱 꼬고 앉아요. 담배를 꺼내더니 딱 입에 물죠. 자, 지나가던 사람이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야, 내가 피우든 말든 하면서 막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 손에 흉기를 들어서 저 막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이왕 꺼낸 흉기 들고서 왔다 갔다 막 해요. 자, 문을 발로 뻥 차고 자, 잠시 후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흉기를 들고 계속 위협을 합니다. 자, 문을 사이에 두고 달래도 보고 경고도 하다가 방심한 사이에 달려들어서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겨우겨우 진압을 했습니다. 자, 저런 놈들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면 뭐라고 하기가 겁난다니까. 몸에 뭘 갖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담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날 12월 24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복지시설인데요. 복지시설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자꾸 피길래 직원이 이 좀 제지했거든요. 피지 말아라고 제지를 하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흉기로 위협했던 사건입니다. 결국은 담배 얘기했다가 흉기 위협당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저 모습처럼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경찰하고 대치 끝에 결국은 제압이 된 그런 상황인데 이 흉기들은 50대 남성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자주 흉기를 들고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지금 흉기 위협했기 때문에 특수 협박이 되고요. 또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지금 검찰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또 담배야? 제발 담배 좀 적당히. 자, 우리 사방 가족께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집안에서 담배 피우시는 아버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다 하는 20대 딸의 사연입니다. 이 부모님, 사연자, 여동생 이렇게 4가족인데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가 꼭 집에 있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셨다고 합니다. 그때도 이 온 냄새가 집안에 또 방에 다 퍼져서 너무 싫긴 했는데 어쨌든 그땐 사연자가 학생이었거든요. 학교 가고 학원 가고 하느라 집안에 있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좀 참았는데 지금 사연자는 직장인입니다. 또 집도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젠 아버지가 아예 방이랑 거실에서 문도 다 열어놓고 담배를 피우신다는 거죠. 하루 최소 3번씩 피우십니다. 다만 나름대로 논리가 있으신 게요. 그땐 연초였지만 지금은 전자담배다. 이건 유해하지 않아서 괜찮다. 네가 별나고 예민한 거다 하신답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목 따갑고 또 퀴퀴한 느낌도 들고 건강도 걱정이 되고 해서 베란다나 최소한 예전처럼 화장실에서 좀 피워주셨으면 한다고 합니다. 진지하게도 얘기해봤고요. 울고불고 소리까지 치면서 호소한 적도 있었는데 뭐 그러면 잠깐은 방 들어가셔서 문 닫고 피우시다가 이내 다시 원점입니다. 아하. 여동생이랑 어머니는 익숙해져서인지 별 문제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만은 정말 하루가 머더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독립이라도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된다는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참여해 보시죠. 뭐 해보나 마나일 것 같긴 한데 말이죠. 자, 먼저 아버지입니다. 아이고 참, 야 이자연 씨, 네 엄마도 네 여동생도 안 하는 잔소리를 왜 자꾸 너만 하는 건데? 야, 너 왜 이렇게 초예민한 거야? 야, 이거 액상형 전자담배야. 포도향 나는 거. 너 바가지 때문에 이 아빠가 큰맘 먹고 느낌도 안 나는 전자담배로 바꿨더니 또 잔소리야. 아빠의 소확행인데 딸내미가 그거 하나 이해를 못 해주냐? 나가도 나가 살아 임마. 동그라미.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자 딸이에요. 아빠, 진짜 연초든 포도향이든 아빠 기관지 한번 거쳐서 나오는 그 연기 지긋지긋해. 뭐 예민? 웃기고 있네. 아빠, 우리 지훈 씨가 뭐라고 한 줄 알아 나한테? 나 처음 만났을 때 몸에서 포도 쩐내가 진동을 하더래. 그래, 나도 집 나가고 싶다. 보증금 내놔, X. 자, 박 변호사님.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1970년대인가요? 1980년대인가? 80년대도 이랬나요? 이제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뭐 전자담배든 무슨 담배든 간에 똑같습니다. 그 담배고요. 누가 집에서 담배를 피우나요? 어디 우리나라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끊든지 나가서 태우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세 번째는 없습니까? 아니, 더 이상 얘기하면 욕이 오갈 것 같아서 피지 마세요. 예. 교수님. 네, 저만이 진짜 반대입니다. 두 분은 너무 공감을 하면서 많이 웃으셨어요. 네, 저만이 진짜 반대인데 정말 전자담배 냄새도 똑같이 싫습니다. 네, 근데 그 전자담배 피시는 분들은 이거는 몸에도 안 나쁘고 냄새도 안 난대요. 근데 냄새 더 싫어요. 계속 맡다 보면 더 싫어서 이건 말도 안 되고. 그 집에 비흡연 여자만 셋이고 간접흡연 문제도 있는데 아버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백 네, 변호사님은 저는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네, 전자담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맨 처음에 이게 냄새 많이 안 나는 건 줄 알고 자, 그럼 집에서 백 한번 했다가, 변호사님은 어떤 포도향? 뭐 그거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베란다에서 한번 하다가 집에서 혼났어요. 저는 냄새가 안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리 추워도 들고 나갑니다. 일단 바깥으로 어디로? 나가서 공원에서. 공원에서 못 피죠. 금연구역이니까. 그렇죠. 거기서 뭐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피고 들어오는데 제가 조금 전에 박진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20살이 되면 집에 재떨이 놔주고 막 그랬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 아버지가 딱 그 시대에 생각이 고정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고 지금 집안에서 요즘에는 집안에서 담배 피면은 가족들도 문제지만 또 층간으로 또 난리도 아니거든요. 예, 그거는 아버님이 혹시 이 방송 보시면 이제는 나가서 피시든가 저도 피고 있어 차마 끊으란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집안에서는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인 생각도 좋고요. 가족 여러분들. 네, 그 전자담배도 사실 그 비릿한 특유의 냄새가 있더라고요. 비흡연자가 맞아요. 맡기에는. 그래서 가족분들이 좀 참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 여러분의 의견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비주의 남쌤님, 전자담배 유해하지 않다고 도대체 누가 그럽니까 하셨고요. 한푸름님, 화장실에서 피우는 것도 안 되죠. 이웃사람 피해는 모르쇠 하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나나님, 전자담배 문제가 저겁니다. 저건 괜찮은 줄 알아요 하셨는데 다만 성현이님은 독립하셔야 합니다. 아빠는 못 고칩니다.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가족 여러분의 크고 작은 고민들 사반 본방송과 유튜브 고민 중개사 양원보 채널에서 전해드립니다. 메일과 카톡 마구마구 보내주십시오. 자, 인천 사시는 김금일님 보고 계시죠? 주말에 강릉 중앙시장에 놀러 가셨답니다. 자, 그런데 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보셨대요. 자, 보시죠. 자, 유독 좁은 찻길에만 저렇게 눈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세상에 인도 위에 쌓여 있던 눈을 갖다가 좁은 차도 위로 저렇게 밀어서
밀어낸 탓인 거죠. 저곳에선 저게 일상적인 풍경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괜히 신랑이 버리고 싶지 않아서였는지 다들 모른 척 하셨다는 건데 인도 한쪽에 쌓아두면 알아서 녹든지 할 텐데 왜 굳이 저 좁은 차도 쪽으로 눈을 밀어가지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저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러게요.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고민중개사 양원보. 고민중개사가 왔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고민중개사 양원보. 공인 아니고요. 고민 맞습니다. 고민중개사. 교대구할 만관부. 예. 주문하신 어때요? We is a composer. Everyone is a composer. Compose coffee. As time goes by, the value has been clarified. Sealy Posturepedic. Life on Sealy. 한 오피스텔 입주민 차량이 바람으로 인해 날아온 쓰레기통으로 흠집이 났습니다. 이에 관리인이 단체 대화방에 모든 가구의 수리비를 청구하겠다는 공지를 했는데 문자를 받은 입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현재 온라인상에서 한 입주민의 차량 수리비를 두고 정말 엄청난 디베이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 중 한 분이 저희 사건 반장 가족이셨는데 저희한테 또 오늘 오후에 연락을 주셨어요. 자,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n분의 1 합시다. 약간 조금 거칠게 저희가 저렇게 뽑아봤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이라는데 얼굴도 모르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차량 수리비를 나눠서 대자. 일단 제보자 같은 경우엔 지난해부터 여기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그 어제 저녁에 입주민들 단체 대화방에 공지문 하나가 올라온 겁니다. 그 오피스텔 관리인이 올린 거였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전 바람 불고 추운 날 큰 쓰레기통이 바람에 날렸다. 그래서 입주민의 고급차 앞범퍼에 흠집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비랑 렌트 비용이 200만 원이 넘어갔으니까 여기 살고 있는 게 13가구입니다. 13가구에 n분의 1로 청구하겠다. 그러니까 13분의 1씩 부담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흠집 난 차량 사진이랑요, 렌트 비용 이런 자료를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이죠. 다시 정리하면 강풍에 날린 쓰레기통이 막 굴러오다가 한 입주민 차량에 팍 하면서 흠집이 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수리 비용을 입주민들 모두에게 n분의 1로 나눠서 청구를 한 겁니다. 자, 이 문자를 받아본 제보자. 뭐야? 자,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요, 그냥 약간 그 사진을 보셨듯이 기수가 약간 보일 듯 말 듯 그냥 그 정도인데 뭐 차가 이렇게 끊겼다고 해서 그 차주분이 200만 원까지 합의를 보겠다고 얘기하니까 뭐 그 말 그대로 n분의 1에서 다음 달 관리비에 청구를 하겠다고 올라오네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이제 사람들이 뭐 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걸 왜 우리가 내냐고. 그 사진 내용 그대로예요. 저는 그 N 빵도 상당히 거친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 X 같은 소리.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시고 자, 저 사진 나가고 있는데 예, 박 변호사님. 자, 흠집에 저 아마 지문도 좀 있어요. 누가 좀 대봤는지 모르겠어요. 흠집이 뭐 있다면 있다고 할 수 있고 약간의 이제 흠집이 보이는데 저 차량 자체가 이제 P차 아주 고급 외제차인 것 같습니다. 포르쉐. 예, 포르쉐. 예. 얘기할게요, 포르쉐. 예. 포르쉐인데 이제 문제는 이 포르쉐를 수리에 맡겨놓고 이제 대차료라 그러죠. 리스료까지 달라는 거예요. 뭐 제네시스 정도로 계산해서 50만 원 정도 하면 그거 포함해가지고 지금 한 200만 원 수리비가 측정됐고 이 수리비 자체를 혼자 하기 그러니까 가구 13가구 다 같이 청구를 좀 부담을 좀 해달라 하면서 청구를 한. 할 말이 제가 많지만 일단 예. 그런 상황입니다. 뭐 말미에 좀 해주시고요. 자, 이 제보자께서는 이 차주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차를 지금 15만 원을 내라고 지금 이런 통보를 받은 건데 백 변호사님. 네. 제가 만약에 이 문자를 받았어도 아까 똑같이 개 X 같은 소리라고 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입주민들의 얘기는 아니 렌트비가 얼마고 수리비가 얼마고는 그거는 뭐 알 바 아닌데 그럼 그걸 우리가 왜 내야 되는지 최소한 알려줘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사니까 같이 내라는 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쓰레기통이 바람에 날려서 지금 차에 지금 긁혔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 쓰레기통 놓는데 우리가 동의한 적 있냐 거기에. 아. 거기 우리가 다 협의해서 요 공간에 쓰레기통을 놓읍시다. 어. 이렇게 우리 협의한 적 있느냐. 아. 그런 협의를 했다면 혹시라도 또 책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바람이 불어서 파손된 거는 자연재해 천재지변이지. 그럼 차주가 알아서 자차 처리를 하든가 아니 건물에 가입된 보험에서 처리를 해야지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느냐 이러면서 아주 부글부글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보자분의 말씀에 따르면 진짜 쓰레기통이 이렇게 날라와서 긁은 건지도 알 수가 없대요. 네, 진짜 쓰레기통이 날라오는 사진, 그 쓰레기통하고 차하고 부딪힌 사진이 있어도 지금 이거는 안 할 판인데 그런 증거 자료가 하나도 없이 그냥 차 사진하고 이렇게 이 차가 이렇게 흠집이 났으니까 우리가 n분의 1 하자라는 얘기만 있는 거예요. 아무런 증거 사진도 없이. 여기에 누가 동의를 합니까? 정말 이해가 정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보자와 입주민들이 이게 진짜 우리 쓰레기통에 가서 친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저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 정도로 납득이 안 되시다 보니까 제보자분도 그리고 다른 입주민 분들도 이제는 이런 의구심까지 갖고 있답니다. 혹시 그 관리자, 동대표하고 차주 간에 뭔가 좀 동일 인물이거나 아니면 이제 되게 가까운 네. 사이이거나.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좀 전에 박상혜서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쓰레기통이 날아가서 부딪히는 CCTV도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쓰레기통에 부딪혔다고 돈을 다 나눠서 내라는 걸 보면 이거 관리인하고 저 차주하고 친분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근데 왜냐하면 일단은 이 지금 제보자분은 저 차 주를 누군지 모른대요. 관리인도 뭐 몇 번 마주치긴 했다고는 하는데 저 차가 흔한 차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저 차가 2, 3주 전부터 세워져 있었대요. 그럼 아마 최근에 입주한 사람이 아닐까. 이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n분의 1을 하자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그 관리인하고 이 차주하고 설마 서로 알거나 무슨 뭔가 둘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보가 들어오고 저희가 취재를 하고 나서 직후에 뭐 새로 그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입장을 밝혔대요. 네. 자, 이 관리인도 사실 상당히 좀 본인이 난감했던 것 같습니다. 일정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자신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 이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라고 하면서 통장, 관리사무소의 통장을 인수인계하거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사퇴하겠다고.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요건 해결하기 위해서 목요일 오후 6시에 카페에서 회의하겠다라고 또 밝힌 상황이고요. 꼭 참석해달라고 당부의 말씀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얘기를 두 분 변호사님께서 이게 법적으로 네. 가당키나 한 얘기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백 변호사님부터요. 일단 이 쓰레기통이 어떤 쓰레기통인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이 쓰레기통의 설치 관리자가 뭔가 고정을 해놔야 되는데 제대로 고정하지 못해서 충분히 견뎌야 되는 바람에 날려서 부딪혔다면 그 관리한 쪽에 책임을 져야죠. 입주민은 아니잖아요. 입주민이 거기에 쓰레기통을 다 같이 해서 이 자리에 여기다 고정을 시켜서 세웁시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바람이 예를 들어서 좀 너무 심하게 불어서 넘어갔다면 그거는 누구의 과실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같이 냅니까? 이거는 입주민한테 청구할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이거는 이분들도 입주민분들도 혹여 내가 좀 책임져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럼 집 앞에서 누구 차 뭐 세워놨다 사고 나면 다 그냥 주민들이 n분의 1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과관계의 무한 확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통 회사에 얘기를 해야죠. 그래 따지면. 인과관계는 사실 지금 백 변호사님 왜 그런 쓰레기통을 그 쓰레기통 생산해서 왜 만들었냐? 왜 만들었어? 그럼 차 만든 사람들 얘기라든지 결국은 아주 강력하게 그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쓰레기통이 날라와서 그렇게 그 흠집이 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만약 났다면 자연재해에 가깝고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인과성이 없거나 자연재해는 또 배상하거나 보험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게 맞고 쓰레기통이 얼마나 크길래 얼마나 세길래 가장 또 궁극적인 거는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흠집이 나면 뭐 본네트를 다 갈든지 뭐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보험 자체가 다 바뀌어가지고 그 흠집 부분만 수리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 그냥
뭐 바르면 그만 없어져요, 사실은. 2, 3만이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 주면 한 2만이면 해줄 수 있는데 200만 원을 무슨 대차료까지 물을 수 있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 그래도 포르쉐인데. 포르쉐든 뭐든 간에 닦으면 없어지거든요. 원상회복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택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일단 뭐 너무 일방적인 상황이니까 그래도 n분의 1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의견만 좀 전해주세요. 진짜 열심히 찾았는데 제가 정말 찾지를 못해서 그냥 일방적인 의견 몇 개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정님, 바람이랑 원만히 합의 보세요 하셨고요. 김대한님, 쓰레기통이랑 쌍방 합의 보시고요. 안 되면 쓰레기통에 민사 거세요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두 번의 살인을 저지른 무기징역수가 가석방으로 출소했지만 또다시 살인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들여다봅니다. 자, 한 살인범의 얘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일단 한 주택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부터 시작해보죠. 네, 지난해 9월에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이 동거인이던 20대 남성을 살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해자는요, 20대 남성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용돈을 달라고 했다. 그래서 다툼이 벌어졌고 홧김에 범행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이 정신병원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연락을 계속 이어오다가요, 여기가 20대 남성의 집이었는데 이 지난해 8월 말부터 20대 남성의 집에서 함께 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 검찰이 말이죠. 이자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한 사람을 무려 190차례나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한 자도 고작 17년형을 받는 판에 아니 사람 한 명 이렇게 살해한 걸로 무기징역이다? 아니 사형이다? 일단 뭐 뒤에 자세한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검찰은 충분히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이 정도라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 용납될 수 없다라는 걸 명시하면서도, 그러니까 사형을 통해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자, 검찰은 사형 구형, 재판부는 무기징역 선고. 한 사람을 해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 들으시고,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190차례 흉기를 휘둘러서 한 경우도 고작 17년형을 받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이자의 충격적인 정체 알고 나시면 가족 여러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을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3명을 죽였습니다. 맞습니다. 3번의 살인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살인은 1970년도 전북 완주군에서 있었습니다. 이 가해자는 당시에 10대였고요. 피해자는 10살 난 여자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목졸라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이 자택 다락에 숨겼고요. 서울로 달아났다가 여기서 검거가 됐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으로 당시에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선고받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첫 살인이 10대, 10살짜리 초등생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20대 시절에 또 살인. 두 번째 살인이 또 일어납니다. 두 번째 살인 사건은 일시가 1986년입니다. 당시에 이제 동성애 연인이 있었는데 그 연인을 지금 살해를 했던 건데요. 이 연인이 이별 요구를 해가지고 격분을 했고, 당시 20대인데 이 결국은 살인을 했고, 당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됩니다. 재판부도 두 번째 살인이니까 이제 뭐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된다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무기징역에는 사실 좀 맹점이 있어요. 무기징역은 평생이 아니에요. 유기의 반대말입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징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2017년도에 가석방이 되는데, 무기징역 같은 경우는 20년만 수감을 하면 20년만 조건을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 역시 이 수용 조건을 채워서 2017년도에 가석방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 살인 때는 소년범이라서 솜방망이, 두 번째 살인 때는 무기징역 선고. 자, 그런데
30년 살고 나와서 출소한 지 6년 만에 또 살인. 이 3명의 사람을 살해한 이유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날 놀려서 헤어지자고 해서 그냥 화가 나서. 자, 교수님. 네. 애초에 그러니까요. 교화될 여지가 없는 인간이었어요. 뭐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10대 때부터 이런 지금 살인, 뭐 강도,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폭행 이런 게 아니고 살인을 해서 결국엔 지금 현재 60대인 지금도 또 살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정말 한 번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3번을 이유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놀려서 헤어지자고 해서 화나서 이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피고인의 개인적 특징이 좀 정신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지금 이런 진단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이죠. 조울증이 있고 비기질성 불면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능이 IQ가 70이네요. 이제 70이면 경계선 지능 혹은 경도 지적 장애 뭐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문제와 지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는 맞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3명을 죽입니까? 이거는 교회 가능성이 없고요. 지금 이 사람 출소 후에 출소자들을 위한 기관에 갔었지만 적응 못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 정신병원에 4차례를 지금 입원과 퇴원을 반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이제 와서 교화되고 변화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3명을 살해했으니까 이거 굳이 따지면 연쇄살인범입니다. 연쇄살인범. 예? 자, 며칠 전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판부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보다 영구히 격리해서 자유를 박탈하는 게 타당하다. 자, 말씀드렸죠. 1986년 처음 무기징역형이 나왔을 때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기징역 선고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영구히 격리가 됐습니까? 30년 살다 나와서 사람을 또 죽였어요. 저는 아까 처음에 제가 그냥 설명 들었을 때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우리 사건 현장 보시는 분들은 피해자가 한 명인 경우에 보통 사형 선고 안 되는구나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전에 2건의 살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재판부에서 또 감형해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간 37년 동안 벌금 100만 원 정도 선고받은 상해 사건밖에 없으니까 뭐 폭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 30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바깥에 돌아다닌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감형 이유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일단은 우발적 범행임을 굉장히 강조한 것 같은데 그래도 피해자가 합쳐보면 3명입니다. 한 명씩 3번 나눠 죽이면은 사형 선고가 안 되는 겁니까? 한 번에 연쇄살인을 하게 되면 사형 선고가 가능해도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좀 어렵고 그리고 이번에도 뭐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그러니까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 30년을 내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석방으로. 그럼 그 뒤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저는 이게 물론 사형 집행이 되지는 않지만 사형 선고가 되면 최소한 가석방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좀 아쉽습니다. 박 변호사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발 무기징역 선고하면서 영구히 사회와 격리. 격리가 안 되잖아요. 안 시키잖아.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미국에서 종신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입법 개정안이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만약 통과가 된다면 사형이 있으면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죠. 보완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또 문제점은 있긴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벌의 목적을 한 3가지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일반 예방, 딴 사람도 저렇게 하면 저렇게 처벌받는다. 응보, 네가 한 만큼 책임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특별 예방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나중에 형벌을 받고 나서 사회에 복귀하는 거. 이것도 이제 특별 예방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하게 되면 특별 예방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사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2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3번째 사건 이어가죠. 진짜 왜 저러고 살아 정말. 결국 경찰에 신고하셨다는데 이 양반 이거 아니야? 배가 불렀네 이거. 다 해줬구만 친정에서. 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Oh no! (50여 년) 전 부모님을 갑작스레 여의게 된 5남매. 친척 집으로 가거나 입양되는 등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유복했던 사촌 오빠 집으로 가게 됐던 여성. 하지만 그곳에서 악몽 같은 일을 겪게 되는데요. 고등학생이던 조카가 겨우 8살이었던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겁니다. 이를 견디다 못해 가출까지 여러 번 했지만 또 몹쓸 짓을 당해야 했고 그 지옥은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온 피해자의 한, 이제라도 풀 수 있을까요? 자, 몇 주 전에 이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출산까지 했던 한 제보자분의 사건 전해드렸죠. 정말 많은 분들이 공분해 주셨는데 오늘 이 사건을 제보해 주신 분도 그날 그 방송을 보시고 나도 사건 반장에 문을 두드려야 되겠다 하셨다는 겁니다. 네, 이 제보자가 현재 60대가 된 여성입니다. 50여 년 전에요. 이 당시에 수십 년 전이기 때문에 제보자는 8살 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때 이 제보자가 5남매였는데 이 5남매가 뿔뿔이 이 누구는 친척집으로 가고 누구는 입양을 가고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보자는 사촌 오빠의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당시 사촌 오빠의 집은요, 1970년대였는데 그 가사 관리해 주시는 분이 따로 있고 또 아기 돌봐주는 분이 따로 있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복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잘 사는 사촌 오빠 집에 가면서 야, 너 대학도 보내줄게 하는 말에 갔습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집에서 살게 된 건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제보자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 60거든요. 8살이면은 50년 됐나요? 혼자 있을 때도 그랬고 사람이 있어도 그랬어요. 걸레 가져오라고. 걸레 가져오라고 신부를 시키고 가면은 이제 막 그러면 저는 창피해서 소리도 못 지르고 방이 2층인데 1층에 사람들이 있어도 그래요. 주택이거든요. 주택인데 2층이 방인데 왜 그런 말도 진짜 못했어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8살짜리한테 저 짓을 했습니다. 아, 네. 나이가 진짜 너무 어리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데다가 지금 8살 이 나이도 사실 성폭행을 당하면 너무 심각한 나이인데 심신해서 사실 이 8살이었던 제보자는 그때 막 부모님을 여의었고 형제 자매죠. 지금 5남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5남매가 다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너무 찢어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성폭행을 말하자면 사촌 오빠의 둘째 아들인 그 당시 고등학생한테 당한 거죠. 근데 이 집이 주택이다 보니까 이제 2층에서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면 1층에 사람들이 있어도 뭐 사람들이 몰랐나 봅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어린 그 제보자가 생각을 해도 너무 무섭고 놀라운 일이니까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 그 당시에 이 가해자인 고등학생이 협박을 했대요.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저 8살 아이가 바들바들 떨면서 저렇게 마음과 몸에 상처를 입은 겁니다. 저 사파에 나온 대로 진짜 그 오촌 조카라는 자는 입에다 저렇게 쉿 하면서 말하면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답니다. 8살짜리 초등학생이 얼마나 덜덜덜덜 떨었겠어요. 저 당시에 70년대에 무슨 인터넷이 있습니까? 해바라기 센터가 있습니까? 이걸 뭐 경찰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얘기한다 한들 네가 뭐 빌미를 줬겠지 이런 말을 그냥 아무 스스럼 없이 하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몇 개 없습니다. 결국은 그런 어떤 지긋지긋한 성폭행을 피해서 가출을 했고요. 잠시 친척집에 머물기도 했지만 나중에 이 자기를 좀 같이 친딸처럼 키워주겠다라고 한 가정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완전히 일 시키고 막 그냥 막 너무 뭐 청소 같은 거 이런 거 시켜서 결국은 다시 편지를 씁니다. 나 좀 너무 힘들다. 데려가 달라라고 해서 다시 이제 돌아갔는데 친척들은 왜 그래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가버렸냐고 내용도 모르면서 이 사연자를 탓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 이 8살 초등학생이 집을 나와서 어딜 갈 수 있겠어요. 결국 제 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그 이후로도 그 조카라는 자의 성폭행은 계속됐습니다. 일단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요. 처음 집에 간 게 8살 때죠. 19살 때까지 무려 12년 동안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여성이 임신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때는 피임 기구까지 써서 성폭행을 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폭행을 당하고 못 견디면 가출을 하고 또 그랬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분은 결국 초등학교밖에 졸업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가 이제 18살째 되던 해에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첫째 형수 그러니까 첫째 조카의 아내죠. 그러니까 이 가해자의 그러니까 형의 와이프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다 털어놨고 그래서 이제 그 올케 언니, 그러니까 사촌 오빠 아내도 이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를 그 당시에 동네 가게에 취직하게 해주고 그래서 결국 제보자가 이 집을 벗어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다른 가족들이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나를 성폭행했던 그 오촌 조카, 그 고등학생, 그자의 형의 와이프에게 이 피해자분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보통 반응이 그렇잖아요. 결국 피해자를 집에서 내보낸 거예요. 네, 그 뒤로 계속 그 응어리를 키워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이 최근까지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던 친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친척을 통해서 지난해 여름에 그 가해자의 연락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게 됐는데 지난 일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대화가 약간 이어졌고 그러면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언제 만날지 약속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정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 두절이 됐습니다. 지금은 메시지 보내면 읽기는 하는데요. 답장은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보자분이 지난 40년 동안 대체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텼을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직접 취재를 하면서요.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는 죄인입니다. 제보자분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남편한테 제가 죄인이에요, 죄인. 창피하고, 미안하고, 속 눈물나요. 지나가는 세월을 생각하면 막 너무 진짜 눈물나요. 아무도 그러고, 저희 남편도 지금 알면 안 돼요. 자, 교수님.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 60이 올 때까지 온몸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뭐 불면증 약, 우울증 약 많이 드셨고 이 병원에 입원도 했는데 그때 의료진이 아무런 원인을 찾지 못해서 혹시 표현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있었냐고 물으셨대요. 이런 걸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정도 8살 때부터 부모님이 이르시고 형제와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하고 결정적인 건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내가 피해를 당한 것이다라는 것을 누군가한테 믿을 사람한테 말을 했었으면 이렇게 신체화 증상이라는 게 마음이 아파서 몸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표현을 못하니까 몸 안에서 병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못하신 게 너무 안타깝고 주변에 뭐 엄마도 언니도 아무도 없으니까 얘기하지 못했다는 게 안타깝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죄인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네, 죄인이 아니시고요. 8살에 성폭행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이십니다. 이 처제를 성폭행해서 임신까지 시켰던 그 형부의 사건, 그 유튜브 클립에 정말 달린 댓글들을 제가 뭐 거의 1000개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제가 그걸 다 읽어봤습니다. 유사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 진짜 70년대, 80년대 이런 일을 당하면 여자 탓, 피해자 탓을 하던 그 시대적 분위기에 그때 그런 일을 당하고도 심지어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못하면서 계속 이렇게 속으로 삭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화병이 나서 병명도 찾을 수 없고 몸은 분명히 아픈데 박 변호사님 네. 도대체 병명을 알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말이죠. 네. 저희가 이 오촌 조카라는 자에게 이 피해자분께 연락처를 받아서 저희 제작진이 직접 전화를 했는데 안 받습니다. 사실 어떻게 그 8살 때부터 성인 될 때까지 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살았을지 사실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뭐 실형 살리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껏 죄인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죄인이다 했는 그 마음의 상처, 그것을 지금이라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가해자의 진솔한 뭐 사과라든지 반성, 이걸 좀 듣고 싶어서 아마 제보를 했고 연락을 아마 취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작진이 연락을 했는데도 뭐 문자는 있는 것 같습니다. 4번도 전화를 했는데 결국 답이 없습니다. 아마 진심으로 뭐 사과를 하려는 마음이 있는 건지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 제보자는 결국 그 고통에서 아직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짧게 좀 네. 정리 부탁드릴게요. 이 제보자분은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딱 한마디, 딱 하나 원하셨어요. 이미 뭐 민사든 형사든 그 소용이 없는 거 이분도 아세요. 그 인간의 사과를 좀 받고 싶다. 진솔한 사과.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다 아시고 아마 저희한테 제보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폭행을 했다는 사람도 저 얘기를 듣고 본인이 부인하지도 않고 읽고 가만히 있는다는 건 사실상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의 과거의 잘못, 지금 형사처벌 받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최소한 본인이 어떻게 상처를 줬고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도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이 제보자에게는 또 앞으로 살아갈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 이거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예. 가해자라는 사람도, 왜냐하면 여기 제작진에서 연락이 갔었기 때문에 이걸 본다면 본인이 먼저 자진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를 하고 제보자께서도 조금 그 사과를 받고 나서 마음의 짐을 조금만 더 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해자 지금 뭐 딸을 키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세 살 딸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부부로 지내고 있는 30대 여성 조 씨. 결혼 초반 두 사람은 가사 분담 문제로 자주 다퉜다고 하는데요. 주 2회 가사 관리사를 부르기로 하면서 가정의 평화는 어느 정도 지켜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시어머니께서 우연찮게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쩍 살림살이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이래서 돈은 언제 모으냐, 가사 관리사를 평생 부를 게 아니라면 일을 그만두고라도 살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애가 뭘 보고 배우겠냐 등등. 이 레퍼토리도 너무 다양해서 조 씨는 귀가 따가울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남편에 이어 시어머니와 붙게 된 살림 대첩, 이 가정의 평화를 되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자, 오늘도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 등을 이유로 좀 각색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일단 많이들 결혼하신 분들 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사연자는 30대 워킹맘 조모 씨입니다. 결혼 4년 차고요. 딸이 3살입니다. 그런데 이 조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 출산 휴가 외에는 거의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 욕심이 굉장한 스타일이고요. 남편도 비슷합니다. 회사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일잘러여서 기본적으로 업무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신혼 초부터 그 가사 분담을 놓고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설거지, 정리정돈 이런 게 있을 텐데 두 사람 누구도 이런 쪽에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둘 다 관심도 없고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결국 집안은 난장판 되기 일쑤인데 누군가 하긴 해야 하는 일이고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았다고 합니다. 애 키우면서 이런 상태면 곤란하죠. 근데 보통 이제 신혼부부들 중에 예. 한 명은 어지르고 한 명은 치우면 사달이 납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둘 다 어질러. 그러니까 좀 뭐 싸우긴 하지만 그래도 갈등이 터지진 않아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조 씨가 임신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이놈의 살림 때문에 우리가 이혼하면 안 되지 않느냐. 앞으로 대책을 좀 세우자. 그래서 몇 가지 대책을 세웁니다. 네. 첫 번째는 가전제품을 보강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식기세척기. 그러니까 이거 설거지 안 해도 세척기 되면 해결해 주는 거. 좋아. 네, 그리고 의류관리기, 뭐 건조기. 그러니까 뭔가 사람의 손이 들어갈 걸 기계가 대신해 준 걸 많이 보강을 하고, 그리고 음식은 또 계속 하면 또 치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조리된 걸 쟁여놓고 반만 해서 간단히 먹기로. 또 아이 음식도 시판용으로 나오는 게 많아서 직접 하지 않는 걸로. 이런 식으로 좀 최소화 한번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왠지 나아졌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살림도 육아도 아이템빨이다. 네, 이렇게 이제 정말 이 전자기기가 많이 도와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기까지 낳기 때문에 뭐 아기 빨래, 젖병 끝도 없이 나오니까 치워도 끝이 안 나니까 계속 두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리고 둘이 앉아서 이게 우리가 이 기기
가전을 많이 산 것도 도움이 됐지만 더 근본적인 묘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그래서 이제 이 가사 도우미 관리사의 도움을 일주일에 2번만 받자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2번을 이제 가사 관리사가 오셔서 청소하고 기본적인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6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더 생겼습니다. 그 지출은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부부의 삶의 질이 수직 상승해서 가정의 평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가사 관리사 덕분에 집안의 가정의 평화는 유지가 된 거예요. 뭐 비용 부담은 있지만. 자, 그런데 평화가 유지가 됐으면 저희가 이걸 다루고 있겠습니까? 네. 그 평화가 와장창 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시어머니께서 뭔가 반찬 같은 거 해가지고 오는데 오다가 이 가사 관리사하고 마주친 거예요. 사실은 어머니는 몰랐죠. 누가 있네? 이러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애들 집인데 가사 관리사 놀라요. 누구세요? 이러면서 마주친 겁니다. 나중에 누군가 물어보니까 가사 관리사라는 거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살림 간섭을 좀 합니다. 잔소리가 어마어마했다고 하고요. 다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든 둘이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돈 들이가지고 하는구나라고 아마 어머니는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살림 간섭. 네, 게다가 그 비용 60만 원이라는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버리셨습니다. 이거 아시고서는 이제 잔소리가 시작됐는데 매달 그렇게 돈 펑펑 써서 언제 모으려고 그러냐.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해주고 설거지는 식세기가 해주고 빨래는 세탁기 건조기가 다 해주는데 무슨 가사관리사 씩이나 부르냐. 또 살림을 둘 다 아예 안 할 생각이냐. 평생 부를 거냐. 가정교육이라는 것도 있는데 대체 애가 뭘 보고 배우겠냐. 그러면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차라리 네가 일 관두고 들어와서 살림을 하면 더 절약할 수 있지 않겠냐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소리가 점점 일 관두고 집에 들어앉아라로 귀결이 된 거죠. 마지막에 두둥. 네, 두둥. 네가 들어와서 살림해라. 네, 거의 래퍼 수준으로 그냥 계속 쏟아부으셨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조 씨가 처음에는 아까 우리 사파만 봐도 집 어지러져 있을 때 2명 표정과 집이 깨끗했을 때 2명 표정을 보면 삶의 질이 얼마나 낮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비용은 이렇게 들지만 저희 둘이 정말 삶의 질도 좋아졌고 비용 대비 이런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차분히 했는데 사파 보여드리네요. 네네. 시어머니는 그냥 듣고 절레절레 하십니다. 이해할 생각 자체는 안 하고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처음에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할 때 큰 돈을 대주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큰 돈을 대줬는데 얘네들은 그러고 나서 집 이거 얻고 나니까 아이고 지네들 펑펑 쓰고 아껴서 집 살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아예 뭐 동기화를 전혀 모르는 애들이야. 딱 이런 식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또 먹고 뭐 음식 해서 먹으면 치워야 되는 거 많으니까 반조리 식품 많이 사다 먹었다 그러잖아요. 이거 먹으면 건강에 얼마나 좋은데 해 먹어야지 하면서 다시 조 씨한테 일 관둬라. 점점 더 강경해졌습니다. 우리 성문이가 요즘 뭐 헬스케졌더라 뭐 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 그렇죠. 겁니다. 아이고. 예? 그렇다고 세상에 며느리 직장 잘 다니고 있는 며느리한테 너 그거 그만두고 풀타임 전업주부 해라는 이거 선 넘는 거 아닙니까? 선 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결혼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는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 며느리가 사실 막 뭐 사치하고 낭비하고 뭐 도박하고 유혹하고 이런 데 돈을 쓴 게 아니라 정말 출산휴가 하나 빼놓고는 정말 일만 하는 그런 며느리잖아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께서 네가 일 그만둬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집 살 때도 이렇게 보태주시면서 알뜰살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지금 조 씨께서 진짜 화가 나는 건 남편입니다. 이 남편이 분명히 둘이 같이 의논을 해놓고 방어를 전혀 안 하고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공격을 해오시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갑자기 먼 산 있는 쳐다보고. 거예요. 네, 이게 진짜 화났다고 합니다. 자,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도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 자, 시어머니 간섭이 도를 넘는 와중에 남편 태도도 아주 얄밉다는 겁니다. 신혼 초 이후로 불붙은 살림 대첩 2탄. 시어머니에서 남편으로까지 지금 불이 옮겨 붙었어요. 자, 별별 상담소, 별별 극장에서 만나보시죠.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교수, 레디 액션! 아니 여보,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당신이 좀 막아줘야지. 왜 가만히 있어? 나 혼자 좋다고 이모님 부르는 거 아니잖아. 아이고 우리 엄마 말 틀린 게 한 개도 없다. 엄마 이 집 들어올 때 떡하니 큰 돈 빌려주셨지? 그러면서 뭐라 하셨노? 이 돈 갚을 생각하지 말고 알뜰살뜰하게 돈을 모아가지고 집 장만해라 했나 안 했나?
아니 그건 감사하지. 감사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잔소리 하시면 그건 진짜 곤란하다. 퇴근하면 당신이나 나나 피곤해서 손 하나 깜빡 안 하잖아. 그러니까 살림 때문에 우리가 치고받고 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둘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모님 모시자고 한 거잖아. 그거 기억 안 나? 아이고 참 기억난다. 다 기억나는데 우리 엄마 말이 뭐 틀린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기다. 아니, 평생 이래 살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자연이한테 가르칠 건 또 가르쳐야 될 거 아이가. 뭘 알아야 우리가 가르치지. 애가 뭘 배우겠노? 니한테 뭘 배우겠노? 그러는 당신은 뭐 평생 살림만 하신 어머니한테 잘 배워갖고 잘 이렇게 배웠다. 아무것도 안 해? 아무리 보고 배워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나중에 형편 진짜 좋아지면 이모님 평생 부를 수도 있지. 안 그래? 이건 우리가 결정했고 우리가 책임지면 되는 일이지 어머니가 개입하실 문제는 난 아니라고 봐. 나한테 일을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하실 수 없다고. 아이고 참내. 지금까지 나도 많이 참고 많이 양보했다. 매달 그 생돈 60만 원 나가는 게 안 아까운 줄 알았나? 그 돈 적금에서 부었으면 얼마나 모았겠노. 엄마가 네 일 간두라는 거 좀 심했는데 일단 이모님은 그만 오시라 해라. 니랑 내랑 집 일 좀 나눠서 하자. 나눠서 하면 안 되나? 내 설거지 할게. 이제 와서 안 돼. 절대 안 돼. 너 혼자 해. 난 절대 뭘 못해. 혼자 해. 같이 해야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을 쓰는 걸 갖고 왜 내가 시어머니 눈치까지 봐야 되냐고. 봐라. 아, 좋습니다. 박 변호사님 막 하다가 막 손이 막 이렇게 올라가다 때리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때리는 게 때리는 줄. 좋습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일단 짚어보고요. 시어머니 눈치 봐야 하는 거냐, 뭐 그런 그거잖아요. 보여주세요, 빨리. 자, 백 변호사님. 네. 백 변호사님이 딱 지금 이 상황 아니에요? 저 눈치 볼 게 없는데요. 아니, 이게 맞벌이 하시잖아요. 네, 저희도 근데 뭐 가사관리사분 해서 그게 있어요.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 진짜? 정도. 그거는 근데 저희가 결정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 마라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전 여기서 다른 거 모르겠는데 남편이 박지훈 변호사를 이혼해야겠네요. 아까 연기의 그 정도의 남편의 강경한 태도라면 이거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결혼을 하면 이 두 부부가 책임지고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시어머니하고 뭐 관계가 있을 만한 뭔가 이슈가 아니라 이거는 이 둘의 같이 일을 하면서 이 집을 어떻게 꾸려나갈까와 관련된 일 아니겠어요? 여기에 시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면 시어머니가 너무 사랑하시는 지훈이가 홀로 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시간 관계상 두 분도 짧게. 자, 박 변호사님. 안 되죠. 놔둬 있어. 어디서 간섭하십니까? 본인 할 일은 하세요. 자, 이 여사님 절대 노터치? 안 하, 당연히 안 하죠. 누가 합니까? 진짜. 큰일 날 일 있으니까. 그렇군요. 자, 교수님. 근데 저는 무조건 시어머니 말씀이 틀리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이게 또. 이게 감정적으로 볼 일이 아니고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얘기를 제가 옳다고 얘기하는 건 더더구나 아닙니다. 이거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가 버는 거에 비해서 만약에 쓰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 조정이 다시 한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는 것이 옳다 않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삶의 질을 위해서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정말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다면 그때는 남편이 시어머니께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네, 가족분들의 의견입니다. 박경란님, 이런 분들 특성상 막상 살림한다고 하면 내 아들 등골 빼먹는다고 하실 거예요. 하셨고요. 마티즈님, 아들 보고 그만두라고 하시지 왜 남의 집 자식한테 그러십니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진짜 역시 집단 지성의 힘. 놀랍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인도로 가보시죠. 네, 커브 구간을 달리던 트럭들 서로 뒤엉키기 시작을 합니다. 불안해. 맨 뒤 트럭이 앞 트럭을 들이받고 연이어 그 앞 트럭까지 비청이다가 결국 방향을 잃은 트럭, 고가도로 난간을 뚫고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 트럭의 충돌로 도로는 순식간에 연기로 차올랐고요. 이 트럭에선 시뻘건 화염이 피어오릅니다. 이 충돌의 추락까지 대참사나 다름없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 트럭에 붙은 불 먼저 진압을 했습니다. 이 떨어진 트럭은 어찌 손 쓸 수도 없는 모습인데 게다가 트럭 사이에서 사고를 피하지 못한 이 승용차,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고로 안타깝게도 일가족 4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또 트럭 운전자를 포함해서 8명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원인은요? 트럭의 과속이었습니다.
사고의 시작이 된 맨 뒤 트럭. 커브 구간에서 안전거리도 확보를 안 하고 속도를 냈던 겁니다. 현재 이 트럭 운전자 역시도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주당국은 우선 사고 수습과 또 재발을 막기 위한 도로 보강 공사에 나섰습니다. 또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는 피해 보상금을 전달했습니다. 태국으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버스 안입니다. 버스 요금 징수원이 어깨와 귀 사이에 휴대전화를 놓고 통화를 하면서 요금을 받고 있죠. 이 버스는 계속해서 움직이는데요. 징수원이 자리를 옮겨서 다른 승객에게 요금을 받으려는 순간 버스가 급제동하며 동시에 버스 앞쪽으로 쿵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유 깜짝이야 진짜. 네, 이 버스 기사는 다급히 쓰러진 이 징수원을 챙겼습니다. 승객들도 앞으로 와서 이 징수원을 일으켜 세워보는데 어떻게? 기절한 탓에 이 어떡해. 징수원은 꼼짝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머리에서도 출혈이 심각했습니다. 어떡해. 승객이 아유. 가방에 있던 수건을 꺼내서 급히 지혈을 하고요. 또 다른 승객은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의 처치에도 여성의 의식은 쉽게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어떡해. 이 징수원은 이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머리를 9바늘이나 꿰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현재는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 측 이건 당연히 산재라면서 휴가랑 적절한 치료비 또 보상금 지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택시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기사가 방금 내린 승객과 통화 중인데요. 승객이 깜빡하고 휴대전화를 택시에 놓고 내린 겁니다. 그렇게 택시기사는 다시 승객이 있는 곳으로 향했는데요. 승객과 이야기를 나누던 이 택시기사, 휴대전화는 안 주고 휴대전화 주러 왔는데 그냥 출발해버립니다. 무슨 일일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送回来肯定要加钱哦，要收钱哦。加多少？最少要20吧。 可以啊。先扫个码吧。先盖在哪？你这有点违反什么？ 네, 승객이 내리고 이미 3km나 이동한 탓에 让他过来拿吧。先扫个码吧。先扫个码吧。 네, 승객이 내리고 이미 3km나 이동한 탓에 기사는 승객에게 일종의 사례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승객도 승낙을 했죠, 아까 보면. 그런데 막상 택시가 도착하니까 승객은 약속과 달리 돈을 안 주려고 했고요. 법 위반까지 들먹였습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는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출발을 했고요. 휴대전화를 근처 파출소에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기사님 심정이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이 소식에 누리꾼들도 비슷합니다. 기사가 현명했다. 진상 승객이다. 그러면서 택시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경찰이 한 여성의 몸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감한 부위를 들추기도 하고 여러 차례 아이고. 움켜쥐는데요. 뒤에 있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좀 민망했는지 멋쩍은 웃음을 터뜨리고 마네요. 네, 여기 축구 경기 열리는 경기장이었습니다. 여성들은 경기를 보러 온 관중들이었고요. 경기장에 들어가기 위해 몸수색을 받았던 건데요. 이 장면이 지역방송 카메라에 고스란히 송출이 됐고 SNS에서도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 경찰의 성별은 뭐예요? 여성들의 몸수색을 맡은 경찰은 여경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그래도. 몸수색 논란 쉽게 사그러지지 않았는데요. 머리가 짧아가지고. 누리꾼들의 주장은 여경이어도 이건 명백한 성추행이고 본질적으로 학대라는 겁니다. 또 남성 관중들도 역시나 남성 경찰들에게 아주 샅샅이 몸수색을 당했다고 하고요. 이 논란은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축구연맹과 당국은 어떤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만 6번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